파리의 겨울은 생각보다 춥지 않았다. 그래도 은주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몸을 한번 움츠렸다. 센 강에서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이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남편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던 그날의 공기와 겹쳐졌다. 차가운 것도 아닌데 왠지 가슴이 먼저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은주는 아이 둘을 깨우며 억지로 밝게 말했다. 일어나. 오늘은 엄마가 일찍 끝나. 에펠탑이 보이는 쪽으로 돌아가자. 파리 15구의 좁은 아파트 거실에는 아이들의 한국 책과 색연필이 널려 있었다. 벽에는 남편 재훈이 프린트해서 붙여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네 사람의 얼굴이 지금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재훈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다. 처음 파리로 떠날 때만 해도 둘은 서로를 응원했다.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촌스럽다며 웃었고 고생 좀 하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화는 짧아졌고 카톡은 읽음 표시만 남겨둔 채 대답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다. 야근 많다 그랬으니까. 회사가 요즘 힘들다 했으니까. 은주는 스튜디오에서 옷 샘플을 나르며 스스로를 달랬다. 나도 피곤한데 서로 힘들다고 내색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가시가 자꾸 자랐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예전엔 내가 한숨만 쉬어도 눈치채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먼저 드러났다. 예전에는 애들 사진을 보면 바로바로 하트를 찍어 올리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반응이 없었다. 이틀, 사흘이 지나야 겨우 한 줄 왔다. 미안. 요즘 좀 정신없어서. 은주는 폰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에펠탑 꼭대기 불빛이 반짝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는 우연히 남편의 온라인 쇼핑 내역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 생일 선물이라며 같이 고르자고 했던 사이트였다. 주문 내역을 훑어보던 은주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여성용 스타킹, 몸에 딱 붙는 슬립, 그리고 다리털 제목이. 은주는 잠시 멍해졌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파리에 오기 전에도 이런 걸 산 적이 없었다. 설마. 은주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요즘 남자들도 이런 거 쓸 수 있지 않나. 방송에서 본 적도 있는 것 같았다. 그래, 그냥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데도 스크롤을 내리는 손이 자꾸 떨렸다. 이어서 나온 다른 주문 목록에는 중고 거래 내역이 있었다. 거래 메모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회사 동료분께 전달.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동료. 은주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예전에 통화 중에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다. 지영이라는 후배. 물건 정리 잘해서 싸게 넘겨준다며 고맙다던 목소리.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지금 와서 하나하나가 묘하게 이어지기 시작했다. 은주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부엌에서 컵라면을 먹다 말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한국은 지금 새벽 2시쯤 되겠지.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평생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 같았다. 은주는 결국 카톡을 열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나 사이트 들어갔다가 주문 내역 봤어. 나 모르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데 뭐야 그거. 읽음 표시가 바로 뜨지 않았다. 분명 깨 있을 시간이었다. 은주는 폰을 들었다 놓았다 계속 반복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읽음이 떴다.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 초조함이 가슴을 긁어내렸다. 겨우 도착한 남편의 첫 문장은 그저 이거였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설명할게. 그 한 줄이 은주의 마지막 희망을 끊어놓았다. 별거 아니라는 말이 제일 별거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늘 말하지 않았던가. 은주는 손가락이 저릴 만큼 세게 폰을 쥐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설명해.
나 여기서 혼자 애들 키우고 일하고 있어. 상상할 시간 줄 힘도 없어.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빨리 왔다. 회사 동료가 안 쓰는 물건 있어서 중고로 넘겨받은 거야. 싸게 받아서 다시 판 거고. 별일 아니야. 은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중고로 받은 물건을 또 판다. 여자 물건을. 굳이 남편이 해야 했을까? 굳이 그걸 남편이 보관했다가 거래해야 했을까? 파리의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자고 있었고 세탁기는 구석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은주의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삐걱거렸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정말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플까?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래,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 직접 물어봤으니 일단 믿어보자. 믿는다, 믿는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폰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폰 화면이 꺼진 어두운 유리에 자신의 불안한 얼굴이 비쳤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다. 한국의 집 거실에 낯선 여자의 하이힐이 놓여 있었고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은주는 그 하이힐을 창밖으로 던지려다 갑자기 뒤에서 누가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느낌에 놀라 잠에서 깼다. 숨이 가쁘게 가슴을 찔렀다. 새벽 4시. 파리의 밤은 아직 깊었다. 은주는 베개 옆에 놓인 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톡을 열어봤지만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마지막 대화는 그대로였다. 별거 아니야. 나중에 설명할게. 그리고 회사 동료. 그 단어가 또렷하게 눈에 박혀 있었다. 은주는 천천히 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별거 아니면 좋겠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작은 균열 소리가 나고 있다는 걸 그녀 자신만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아무 일도 없는 척 아이들의 도시락을 쌌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만 반복해서 떠올랐다. 회사 동료. 여자일까 남자일까? 정말로 그 경계 하나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갈라질 것만 같았다. 짧은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은주는 그날 저녁 패션 스튜디오에서 퇴근하자마자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샌 강이 스쳤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 사람들도 각자 비밀이 있겠지. 그렇다면 재훈에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비밀이 다른 여자인 것 같다는 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엄마, 오늘도 늦었어. 은주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다. 미안. 오늘 샘플 피팅이 길어졌어. 저녁 먹자.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쏟아냈지만 은주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다. 회사 동료.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화면에는 한국 시각이 떴다. 밤 9시. 평소라면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왜? 피곤한 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은주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아까 말한 그 중고 물건 있잖아. 그거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건조한 대답이 돌아왔다. 회사 후배. 안 쓰는 거라길래 그냥 가져온 거야. 뭐 그렇게까지 따질 일이야. 은주는 그 말 속에 섞인 짜증을 놓치지 않았다. 예전 재훈이라면 먼저 미안해 했을 것이다. 설명이 부족했지. 놀랐겠다.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은 귀찮다는 기색이 너무 뚜렷했다.
그래. 회사 후배. 이름이 뭐야? 은주의 질문에 재훈은 순간 말을 고르듯 기침을 했다. 왜? 그게 왜 궁금해? 그냥 여자야. 결혼도 했고. 별 문제 없어. 다시 그 말이었다. 별 문제 없어. 은주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이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 말을 믿는 자신이 더 바보일까? 며칠 뒤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스튜디오가 조금 일찍 끝난 날이었다. 파리 시간으로 오후 5시. 한국은 깊은 밤일터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쿵쾅거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에게 잠시만 놀고 있으라고 말한 뒤 노트북을 켰다. 몇 달 전 한국 집에 있을 때 남편이 컴퓨터를 잘 못 다룬다며 카톡 연동을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저장된 계정 정보가 지금도 남아있을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카오 계정을 눌러보았다. 그리고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재훈의 카톡 화면이 그대로 열렸다. 프로필 사진에는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바로 아래 최근 대화 목록 맨 위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지영. 뒤에는 작은 하트 모양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은주는 한동안 스크린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다. 클릭하지 말까? 이대로 닫아버릴까? 모르는 척 살아버릴까?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쳤다. 하지만 결국 손가락은 스스로 움직였다. 지영과의 대화창이 열렸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어젯밤이었다. 잘 들어갔어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 야근 때는 내가 술 살게요. 옆에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은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화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더 오래된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빠, 오늘도 나 예뻐요. 나 때문이라도 회사 나오고 싶어져야 하는데. 재훈의 답장은 짧았다. 예쁘긴. 그냥 사람이지. 그래도 보기 좋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주는 키보드를 세게 움켜쥐었다. 농담으로 보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익숙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아이들이 놀라 방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왜 그래? 은주는 황급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일을 잘못해서 화났어. 아이들은 완전히 믿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은주는 손을 떨며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여전히 지영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빠, 우리 그날 얘기했던 거 진심이에요. 나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 오래간만이라서 좋아요. 그 아래에 재훈의 답이 달려 있었다. 그러다 우리 둘 다 큰일 난다. 적당히 해. 하지만 뒤에 붙은 이모티콘은 마치 장난처럼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은주는 출근 전에 비행기 티켓 사이트를 열었다. 화면에 뜬 요금표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연말이라 그런지 가격이 미쳤다. 왕복 티켓 하나 값이면 파리 집 2달 월세가 나갈 지경이었다. 그래도 손가락은 결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돈이 아깝냐? 내 인생이 걸렸는데.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밀고 올라왔다. 결국 은주는 한국행 편도 티켓을 결제했다. 카드 승인 문자가 도착하는 순간 심장이 2번 뛰었다. 이제 진짜 되돌릴 수 없다. 회사에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메일을 보냈다. 상사는 놀란 듯 답장을 보냈다. 괜찮냐? 무슨 일 있냐? 은주는 짧게 적었다. 가족 문제입니다. 돌아가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며칠 뒤에 말하기로 했다. 당장 이야기하면 불안해할 게 뻔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은주는 다시 한번 남편의 카톡 화면을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예전 대화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빠, 나 오빠 있는 팀으로 발령 나면 좋겠다. 맨날 볼 수 있게. 그 아래에 재훈의 답이 있었다. 미쳤냐? 그러다 진짜 티난다. 은주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비웃음과 오열의 중간쯤 되는 소리였다. 이미 티가 나고 있는데 뭘 더 숨긴다고.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제대로 티내보자.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누구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보자. 파리의 겨울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 가로수에는 조명 장식이 반짝거렸지만 은주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날짜만 또렷하게 떠올랐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출발일. 그리고 남편과 그 여자 앞에 서게 될 그날의 자신이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가슴은 점점 더 세게만 뛰었다. 은주는 인천공항 입국장 자동문 앞에서 멈춰섰다. 파리에서 떠날 때부터 심장은 줄곧 거칠게 뛰고 있었다. 아이 둘은 카트를 밀며 신나게 떠들었다. 엄마, 한국은 눈 와. 떡볶이 먹을 거야. 은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다 먹자. 대신 엄마가 먼저 할 일이 있어. 중요한 일.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 틈이 갈라지자 검은 패딩을 입은 남편 재훈이 보였다. 한 손에는 꽃다발, 다른 손에는 두꺼운 패딩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갔다. 아빠, 아빠. 재훈이 아이들을 번갈아 안았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은주를 쳐다보았다. 고생 많았지. 파리는 어땠어?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응. 덕분에. 집으로 가는 차 안 뒷좌석 아이들은 은주는 창밖 어두운 고속도로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집에 가면 애들 재우고 얘기 좀 하자. 해야 할 말이 많아. 재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알았어. 근데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 해야 돼. 내일이면 또 마음이 흐려질 것 같아.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 냄새가 밀려왔다. 은주는 신발을 벗다가 벽을 흘끗 보았다. 가족 사진들 사이에 새로운 액자가 하나 끼어 있었다. 구석에 긴 생머리 여자가 웃고 서 있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저 얼굴이다. 카톡 대화창에서 보았던 이름의 주인. 지영. 일부러 보이라는 듯 걸어둔 건지 무심코 건 건지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샤워를 마치고 쓰러지듯 잠든 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은주는 테이블에 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말해줄래? 저 여자 지영이지. 회사 후배. 재훈은 소파에 기대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회사 사람들이랑 단체로 찍은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웃어넘기지 않았다. 오해할 만하니까 오해하지. 나 카톡 다 봤어. 오빠 있는 팀으로 발령 나면 좋겠다는 말도 받고 야근 끝나고 즐거웠다던 메시지도 봤어. 지영이 오늘도 예쁘냐고 물을 때마다 오빠가 웃으면서 받아준 것도 봤어. 별거 아니라고 했지. 중고 물건 거래라고 둘러댔지. 근데 왜 내 가슴만 이 상태냐고.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먼저야. 내 카톡을 어떻게 본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은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카톡 좀 보면 안 돼.
내가 파리에서 어떤 꼴로 살았는지 알기나 해. 애들 학교 적응시키느라 밤마다 서류랑 씨름했어. 그래도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힘들어서다, 외로워서다 같은 말로 내 행동을 합리화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재훈은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다. 그래. 잠깐 흔들렸어. 인정할게. 근데 진짜야. 큰일 나기 전에 끊었어. 그냥 말 몇 마디 섞고 밥 몇 번 먹고 같이 PC방 간 게 다야. 그 이상은 없어. 너랑 애들 버리고 갈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정말이다. 하지만 그 손끝에조차 자기 합리화가 묻어 있었다. 은주는 차갑게 되물었다. 그 이상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해줘야 돼. 박수라도 쳐줄까? 오빠,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벌어졌어. 그 여자랑 웃으면서 술 마시고 내 흉 보면서 같이 한숨 쉬고 애들 이야기하면서 친구인 척 했겠지. 그게 더 더러워. 모텔 간 기록이 없다고 무죄가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날카로웠다. 재훈이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나도 사람인데 실수도 할 수 있지. 너는 맨날 옳고 나는 맨날 나쁜 놈이야. 너 한국 떠난 뒤로 나 혼자 애들 통장 보고 대출 갚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챙겼어. 회사에서 잘릴까 불안해하면서도 버텼다고. 그 와중에 누가 옆에서 웃어주니까 잠깐 정신 나갔던 거야. 은주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래. 오빠 힘들었겠지. 인정해. 근데 나도 힘들었어. 그 차이는 알지. 나는 힘들어도 다른 남자 팔짱 안 꼈어. 오빠는 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게 팩트야. 핑계는 나중 문제고. 한 번만 더 물을게. 지영이랑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재훈은 잠시 말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회사에서 이미 소문 다 돌았어. 윗사람들도 알아. 그래서 일부러 팀도 떼어놨고 나도 거리 두려고 하는 중이야. 앞으로 사적으로 연락 안 할 거야. 진짜로. 그런데 그 말 끝에 붙은 애매한 한마디가 은주의 귀에 꽂혔다. 노력하는 중이야. 은주는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다. 중이야. 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야? 아직도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뜻 아냐? 그녀의 질문에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실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또박또박 울렸다. 그때 잠결에 깬 큰아이가 방문을 살짝 열었다. 엄마, 아빠랑 싸워. 목소리가 떨려 있었다. 은주는 황급히 표정을 정리하고 아이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이 많아서 그래. 아이는 쉽게 믿지 못하는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은주가 낮게 말했다. 봐. 이게 현실이야. 우리 싸우면 제일 먼저 다치는 건 저 애들이야. 그래서 파리에서 수백 번 고민했어. 그냥 모른 척 할까? 애들만 생각하고 눈 감을까? 근데 오늘 벽에 걸린 사진 보고 지영 얼굴 보고 카톡 기억나서 도저히 못 넘기겠더라. 한 번은 끝까지 물어봐야겠다 싶었어. 오늘이 그날이야.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그러나 은주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늘은 선을 그어둔 밤일 뿐이라고 내일은 더 치열하게 버티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막장은 이제부터라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조용한 집안이 묵직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진실이 곧 드러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반드시 끝낸다. 은주는 그날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불만 켜둔 채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자는 방 문틈으로 고른 숨소리가 새어나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계속 불규칙하게 뛰었다. 한국에 돌아와 첫날 밤부터 이 정도라면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얼마나 더 지독할까 싶었다. 그래도 도망치듯 다시 파리로 돌아갈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 역시 지옥의 또 다른 얼굴이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은주는 간신히 눈을 감았다가 알람 소리에 화들짝 깼다.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도와야 했고 시차 적응 따위는 사치였다.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뜨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밤에 나눈 대화가 계속 재생되었다. 지영이라는 이름, 회사 후배라는 말, 노력하는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서로 엉켜 가슴을 찔렀다. 재훈은 모른 척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은주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보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다. 이렇게 평범한 풍경 속에 사람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숨어 있다는 게 우스웠다. 그녀는 손을 털고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어제 봐둔 카톡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영의 프로필 사진과 말투, 가벼운 농담 속에 감춘 끈적한 온기 같은 것들이 떠올랐다. 은주는 메모장을 열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모른 척 눈을 감을지,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 무너질지.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또다시 스스로를 속이면 나중에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은 겁을 먹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한다. 그녀는 그렇게 적어두고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얇은 패딩을 챙겨 입었다. 점심 무렵 은주는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테 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 출입구를 몇 번이고 훔쳐보았다. 지영의 얼굴을 직접 보면 그동안 상상으로 부풀린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실제로 마주치면 손이 먼저 올라갈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오늘은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재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회식 잡혔다. 늦을 것 같다. 이야기 내일로 미루면 안 될까? 은주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안 돼. 오늘 끝내자고 했잖아. 그 뒤로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이 없었다. 그녀는 라테를 반쯤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 건물 대신 이제는 직접 안으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느꼈다. 회사 로비는 생각보다 밝고 세련되어 보였다. 유리병 너머로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은주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실례하지만 지영 씨 자리 어디인가요? 제가 전해줄 것이 있어서요. 직원은 눈을 깜빡이며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오늘 연차 내셨는데요. 잠시 후에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자리에 없습니다. 연차. 그 단어가 이상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연차를 낸 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회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분명 거짓이었다. 은주는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화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남편과 지영이 어딘가에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은주는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퀭한 눈밑, 건조하게 갈라진 입술,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파리로 떠나던 그 여름에는 그래도 뭔가를 꿈꾸고 있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일, 아이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세상. 그런데 지금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의 거짓말과 싸구려 카톡 대화뿐이었다. 집문을 여는 순간 휴대폰 알림이 떴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은주 씨 맞으세요? 저는 지영 남편입니다. 번호를 겨우 알아냈습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은주는 몸이 굳었다. 지영 남편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대답했다. 네, 만나죠. 우리 둘 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다. 은주는 서둘러 아이들 저녁을 준비해두고 옆집에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코트를 걸치며 거울을 봤다. 화장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최소한의 정리만 하고 나섰다. 오늘은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상처난 얼굴로 마주 서야 할 상대였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영 남편이라고 소개한 그는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앉자마자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아마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입니다. 회사 동료가 우연히 보고 캡처해 놨더군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인쇄된 카톡 화면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문장들이 가득했다. 우리 내일 연차 내고 낮에도 볼까? 아내 눈치 보여 죽겠어. 그래도 오빠랑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종이 위의 글자들이 비수처럼 가슴으로 꽂혔다. 지영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둘 다 바보가 되는 선택만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말에 은주는 시선을 들었다. 저도요. 지금까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누굴 먼저 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의 눈에 자신과 비슷한 절망이 비쳤다. 은주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막장극, 그녀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다. 혼자서. 지영 남편의 얼굴과 눌러 담은 분노와 체념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도 나처럼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막장 드라마 배경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인물이 이제는 같은 편이 된 기분이었다. 현관 앞에 서자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다. 문을 열면 아이들의 얼굴과 재혼의 눈빛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아무 일 없는 척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내가 봉투를 꺼내는 순간 표정이 갈라질 것이다. 그 장면을 상상하니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아이 둘은 테이블에 색연필을 늘어뜨린 채 졸고 있었고 재우는 소파에 기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왔어. 얼굴이 많이 피곤하다. 밥은 먹었어. 은주는 대답 대신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지영 남편이 준 거야. 재우는 무심한 얼굴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첫 장을 펼쳐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더니 이내 멈췄다. 입술 사이로 낮고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걸 어디서 난 건데? 그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물었다. 은주는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회사에서 둘이 노는 꼴 못 본 사람이 없는 모양이더라. 결국 누군가 캡처해서 돌려보고 남편한테 알려줬지.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세상 참 친절하지. 재훈은 종이를 구겨 다시 봉투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잖아. 괜히 더 키워서 누구 좋으라고. 그의 반응에 은주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끝난 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겁을 내네. 진짜 끝났으면 미안하다 한마디 먼저 나오고 고개부터 숙여야지. 지금 오빠가 궁금한 건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와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뿐이잖아. 사랑도 양심도 아니고 체면이 제일 먼저야. 아이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빠 또 싸워. 둘째가 울먹이며 묻자 은주는 숨을 고르고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엄마가 조금 화가 났어. 숙제 끝내고 방에 가 있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은주는 다시 재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좋아. 이제부터 솔직하게 말해봐. 지영이랑 지금도 연락해. 연차 낸 날에는 어디 있었어? 재훈은 한동안 입만 달싹거리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연차 낸 건 맞아. 근데 진짜야. 나 혼자였어. 그냥 아무데나 가고 싶어서 서쪽 바다 쪽으로 드라이브 갔다 왔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너도 가끔 말 안 하고 혼자 걷고 싶을 때 있잖아. 그는 애써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은주는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두었다. 여기 낮에 시간 맞춰서 만나자고 한 메시지랑 연차라서 좋다고 웃는 메시지 있지. 이건 누구 상상 속 대화야. 나는 혼자 걷고 싶어도 다른 남자한테 심심하면 연락하자고 하진 않거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몰라. 짧은 정적 끝에 재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려쳤다. 그래. 내가 개 같았어. 그건 인정한다. 근데 지금 와서 이걸 또 후벼 파면 뭐가 달라지냐? 회사 뒤집어지고 부모님들까지 알게 되면 아무도 멀쩡하지 못해. 지금이라도 덮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혼할 거야. 진짜로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 질문에 은주는 입술 안쪽을 세게 씹었다. 파리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떠올렸던 단어가 막상 눈앞에 떨어지자 이상하게 낯설었다. 혼자서 아이 둘 데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곧 아이들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 아이들이 이 집과 학교와 친척 사이에서 어떤 눈길을 받게 될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당장은 몰라. 솔직히 말해서 아직 모르겠어.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덮는다는 거야. 쓰레기를 카펫 밑으로 밀어 넣는다고 냄새까지 사라지지는 않잖아. 은주는 천천히 말했다. 나 지영 한번 만나볼 거야. 도망만 다니게 두지 않을 거야. 최소한 내 얼굴 앞에서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듣고 싶어. 재훈은 눈을 부릅떴다. 미쳤냐? 요즘 세상이 어떤데? 괜히 머리채라도 잡았다가 너만 경찰서 간다. 그는 겁먹은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은주는 피식 웃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나만 모르는 척 웃으면서 도시락 싸주고 오빠는 복도에서 그 여자랑 눈치 게임 하게 두라고. 그게 오빠가 말하는 평화고 가정이야. 거실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재훈은 결국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최소한 나 있을 때 하자. 제발 아무 말 없이 혼자 들이받지는 마라. 나도 무섭다.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말 끝장날 수도 있어. 제발 애들 생각 좀 해줘. 그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은주는 그의 말을 한참 동안 곱씹었다. 애들 생각하자는 말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들 핑계를 제일 잘 써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분명했다. 그래. 애들 생각하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로 끝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오빠도 한 번만 내 입장에서 상상해봐.
그때도 덮고 가자고 먼저 말했을까? 그 질문에 재우는 입을 다문 채 손가락만 떨었다. 잠시 후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거기까지 말하는데 나도 잡고 있을 말이 없다. 대신 약속해라. 아무 연락 없이 덮치지 말고 최소한 한 번은 나한테 말해줘. 어디서 만나고 뭘 할 건지. 나도 같이 책임질게. 은주는 책임이라는 단어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혼자 나섰다가 더 큰 싸움이 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나 혼자 먼저 연락해 볼 거야. 그 여자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보고 나서 그 다음은 같이 정하자. 아이들이 잠든 뒤 집이 조용해지자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다. 지영의 번호를 찾았다가 지웠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다. 결국에는 아주 짧은 문자 한 줄만 적었다. 나 은주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도망치지 말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귀 옆까지 치솟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지영에게 문자를 보낸 밤 은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답장이 올까, 읽고도 모르는 척 넘길까, 혹은 번호를 바꿔버릴까.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화면 속 말풍선이 자꾸 떠올랐다. 나 은주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도망치지 말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던 손가락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은주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도 물이 끓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옆에서 재훈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언제 잤어? 얼굴이 왜 그래? 그는 걱정인지 불편함인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은주는 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그냥 긴장 좀 했을 뿐이야. 오늘 연락 올지도 모르거든. 무슨 연락? 재훈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설마 너 진짜로 지영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은주는 피식 웃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거라며. 어제 내 앞에서 약속까지 했잖아. 아무 연락 없이 들이대지만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오빠도 같이 준비해. 그 여자가 뭘 말하든 우리 둘이 듣는 거야. 한쪽 말만 듣다가 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거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자 집안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은주는 일부러 손을 뻗지 않았다. 일부러 안 보는 척했지만 몸은 계속 그 방향으로 기울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 화면이 켜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결국 첫 알림소리가 울렸다. 은주는 세탁물을 집어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 두 줄이 떠 있었다. 나야. 만나자고 한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봐야 덜 난리 날까? 문장은 공손했지만 문장 끝에 붙은 웃는 이모티콘이 은주의 신경을 긁었다.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은주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 사람 많은데 싫으면 회사 쪽도 상관없어. 대신 술집은 싫어. 이미 술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들 더는 보기 싫으니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럼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로 하죠. 주소 보낼게요. 혹시 남편도 같이 오는 건가요? 그 질문을 보는 순간 은주는 잠시 망설였다. 혼자 나갈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이 판을 둘이서 맞붙으면 더 지저분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곧 어젯밤 재훈의 표정이 떠올랐다. 제발 아무 말 없이 혼자 들이받지는 말라고, 애들 생각 좀 해달라고 거의 울먹이며 말하던 목소리였다.
은주는 손가락을 움직여 대답을 보냈다. 남편도 같이 갈 거야. 둘이 만든 일은 둘이 듣는 게 맞겠지. 약속 시간은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아이들이 하교하기 전까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아슬아슬한 시간이었다. 은주는 옷장을 열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도 싫었고 너무 꾸민 티 나는 것도 싫었다. 결국 평소 입던 코트에 단정한 니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나갈 준비를 하던 은주에게 재훈이 다가왔다. 진짜 가는 거야. 진짜로 오늘 만나는 거야. 그의 손에는 차 키가 들려 있었다. 안 가고 버틸 수가 없어. 나도 사람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도는 직접 들어야겠어. 오빠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더 좋고. 만약 거기서도 또 거짓말하면 그때는 오빠랑 나랑도 같이 끝나는 거고. 차 안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둘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가벼운 팝송이 흘러나왔지만 가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약속 장소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라도 분위기 이상해지면 먼저 나한테 얘기해. 감정만 앞서서 손부터 나가면 진짜 답 없다. 그 말에 은주는 짧게 웃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오후 4시의 애매한 시간, 몇몇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다. 창가 구석 자리에는 긴 코트를 걸친 여자가 먼저 와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옅은 화장이 되어 있었다. 사진과는 조금 달랐지만 은주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지영이었다. 지영은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색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 그리고 팀장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생각보다 또렷했다. 은주는 마주서서 그 얼굴을 잠시 훑어본 뒤 자리에 앉았다. 네. 드디어 보네요. 화면 속 이모티콘 말고 사람 얼굴로.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잠깐 재미있게 노는 줄만 알았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요. 그 말에 은주는 피식 웃었다.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고요. 그 다들 안에 나도 들어가나요? 파리에서 카톡 기다리던 나는. 지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죄송해요.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인생이 막장인 거 알아요. 남편이랑도 오래전에 정이 떨어졌고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혔어요. 그러다 팀장님이 농담해주고 커피 사주고 그런 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잠깐 착각했죠. 재훈이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만해. 그 얘기 지금 여기서 길게 할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더 파고들면 다 같이 망가진다. 그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끝난 일이라며. 사람 참 편하다. 내가 모를 때는 한창 진행 중이었으면서 내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과거형이야. 은주는 몸을 돌려 다시 지영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그럼 딱 몇 가지만 물을게요. 연차 낸 날 낮에 둘이 만났죠. 어디서 뭐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남편한테 뭐라고 문자 보냈어요. 그 두 가지만 제대로 대답해줘요. 지영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영과 마주 앉았던 카페 문을 닫고 나온 뒤 은주는 한동안 골목 입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얼얼했고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다. 재훈은 몇 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입술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현관 앞에 도착해서야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면 안 될까? 너무 지쳤다. 내일 얘기하면 안 되겠어. 그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다. 그러나 은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 본 건 오늘 정리해야 돼. 내일로 미루면 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런 여유 없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짧게 떨렸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몰려왔다. 아이 둘은 이미 씻고 파자마를 입은 채 거실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빠랑 같이 나갔지. 둘째가 천진한 얼굴로 묻자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그냥 엄마가 할 말 있어서. 괜찮아. 너희는 곧 자면 돼. 오늘은 숙제 그만하고 일찍 자자.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조명은 어딘가 어둡고 노랗게 느껴졌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 죽을 죄 지은 거 알아. 오늘 지영이 하는 말 들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계속 생각했어. 근데 제발 여기서 진짜 끝내면 안 되겠냐? 더 파고들면 우리랑 걔네 집이랑 다 같이 부서질 거야. 은주는 소파 등에 몸을 기댄 채 그를 바라보았다. 끝내자는 말 오늘 여러 번 들었어. 지영 남편도 그랬지. 삼각관계 오늘로 끝내자고. 근데 이상하지. 그 말이 우리한테도 들려. 이 결혼도 오늘로 끝내야 하나.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해?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카페에서 오빠 얼굴 보는데 낯선 사람 같았어. 내가 사랑하던 사람 얼굴은 아니었어. 그래도 아이들 생각하면 쉽게 못 나가겠지.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말도 안 하겠다는 말도 못 하겠어. 단지 하나 예전처럼은 못 산다는 것만은 확실해.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더러 뭘 하라는 건지 좀 알려줘. 나도 처음 겪는 일이라 머리가 새까매. 지영이랑 진짜 끝낼 거고 회사에서도 거리 둘 거야. 팀 옮기라고 하면 옮길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는 애타게 물었다. 은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최소한이야. 잘못해놓고 벌 받는 수준. 그걸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에서 겨우 제로로 갈 준비하는 거라고. 나는 내 마음을, 오빠는 자기 행동을 따로 들여다봐야 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주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파리에 있을 때 밤마다 검색해 두었던 주소였다. 부부 상담센터. 재훈이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찡그렸다. 이게 뭐야? 정말로 이런 데까지 가야 해? 응.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오빠가 같이 가면 더 좋고. 나 요즘 내 마음도 믿을 수가 없거든. 어떤 날은 오빠를 당장 내쫓고 싶고 어떤 날은 오빠 없으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이게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습관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전문가 도움 좀 받으려는 거야. 재훈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다. 상담 이런 거. 내가 욕먹고 분석당할까봐. 그래도 갈게. 도망치면 진짜 인간도 아니지.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상담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혼 얘기는 꺼내지 말아줘. 나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은주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다. 알겠어. 대신 조건 있어. 오빠 폰 오늘부터 잠금 풀어놔. 업무상 비밀 같은 거 빼고는 다 보여. 카톡, 사진, 메일. 내가 먼저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숨기지 못하게 하자는 거야. 지독하게 들리겠지만 신뢰가 바닥났을 때는 그 정도는 기본이야. 재훈은 난감한 얼굴로 웃었다.
나도 사람인데 숨기고 싶은 구석 하나쯤은 있지. 친구들이랑 한 푸념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열어야 해. 은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외도한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아.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 대신 그 싫다는 말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국 재훈은 조용히 폰을 꺼내 잠금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4자리 숫자를 천천히 누르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제부터 이거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보라고. 정말로 2번 다시 똑같은 짓 안 할 거야. 그는 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은주는 당장 그 폰을 뒤적이지는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고마워. 근데 이것도 알아둬. 나 폰 검사하는 거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만든 구덩이니까 우리 손으로 파헤쳐야지. 신청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예약 완료 문장이 떴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지하철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건물이었다. 달력 앱에도 알림이 자동으로 등록되었다. 은주는 그 날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생긴 것처럼 느껴졌다.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거실 벽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파리로 떠나기 전 공항 근처에서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때의 자신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설레고 불안하고 그래도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던 표정. 은주는 천천히 사진 틀을 바로 세웠다. 내일도 또 싸울 거겠지. 회사 문제로, 상담 문제로, 돈 문제로. 그래도 오늘 하나는 정했어. 더 이상 모른 척하는 아내, 취미로 용서해주는 사람 역할은 안 할 거야.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삶에서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올 거야. 막장이더라도 이제는 내 발로 걸어나가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은주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출발 신호처럼 느껴졌다. 오늘 밤만큼은 울지 않고 버티겠다고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이며 숨을 골랐다. 조용히 눈 감았다. 상담 예약을 잡은 다음 날 은주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밤새 몇 번이고 악몽을 꿨는데도 아침이 되자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다. 이제 최소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는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믿을지 말지는 나중 문제고 적어도 더 이상 휩쓸리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파리에서 몰래 울던 밤들과는 조금 다른 아침이었다. 부엌에서는 재훈이 먼저 일어나 있었다. 평소라면 늦잠을 자고 허둥지둥 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이들 도시락까지 같이 싸고 있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팀장님이랑 면담 있다. 인사 쪽에서도 불렀대. 회사에서 이 일 정리하려고 하나 봐. 은주는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잘 얘기해. 적어도 나랑 애들 탓만 하지 말고.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다. 오늘 회의 엉망이었어. 인사팀이랑 본부장까지 다 모였어. 지영도 불려왔고. 은주는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뭐래? 둘 다 잘렸어. 아니면 한 명만 잘났어.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잘리진 않았어. 대신 공식 경고랑 자리 이동이야. 나도 다른 팀으로 보내고 걔도 본사 다른 층으로 뺀대. 회사 이미지 문제라면서 한참 설교했어. 저녁 무렵 재훈이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왔다. 그는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는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오늘 진짜 별별 소리를 다 들었다.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부터 회사 믿고 맡겼는데 실망했다는 말까지.
너까지 떠나면 나 진짜 여기서 설 자리 없을 것 같더라.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움츠렸다. 은주는 그의 말에 선뜻 대꾸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을 시선과 뒷말의 무게를 떠올리게 되었다. 잘못한 대가라고 해도 그 무게는 가볍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지영은 뭐래? 자리 옮긴다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재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게 좀 웃겼어. 회의 끝나고 나와서 걔가 나보더니 이러더라. 팀장님이 나 피하려고 팀 바꾼 줄 알았대요. 역시 팀장님답게 깨끗하게 잘라버리시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더라. 눈은 전혀 안 웃는데 입만 웃는 얼굴 있잖아.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은주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다. 비웃음과 자존심, 억울함과 미련이 뒤섞인 표정. 그런 얼굴을 이미 파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공항에서 남편을 처음 마주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변명하던 그 눈빛이었다. 지영도 재훈도 모두 자기 서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뒤 재훈은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책상 서랍에 있던 건데 오늘 인사팀에서 돌려주더라. 누구 건지 딱 봐도 알겠더라고. 봉투에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주가 조심스레 열자 안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 이야기는 우리만 알면 돼요. 다들 너무 심각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그 옆에는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은주는 숨을 들이켰다. 회사에서 난리가 난 와중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드라마 속 대사를 쓰고 있었다. 재훈이 덧붙였다. 인사팀에서 그러더라. 이런 메모가 회사 우편함에서 몇 장 나왔다고. 누가 일부러 돌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장난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더라. 사랑 타령도 정도껏 하라고. 그는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다. 은주는 메모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버렸다. 그리고 쓰레기통 대신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나중에 상담 갈 때 가져가야겠다 싶었다. 지금 우리 상황을 한 장짜리 종이로 요약하면 딱 이 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남들이 보기엔 가벼운 연애 노름 같겠지만 그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자체가 걸려있는 일. 그날 밤 은주는 상담센터에서 보낸 안내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첫 상담 시에는 두 분이 함께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 동반 참여가 어렵다면 한 분만 오셔도 됩니다. 그녀는 재훈이 옆에서 씻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민했다. 한 사람만 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몰랐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속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또 남편은 변명할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나는 몰랐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늘 이런 식이었다. 결국 은주는 짧게 말했다. 우리 같이 갈 거지. 약속한 대로. 욕실에서 나온 재훈이 머리를 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도망 안 갈게. 오늘 인사팀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꽂힌 말이 그거였어. 잘못한 사람들은 꼭 제일 먼저 도망가더라고요. 이제는 좀 덜 그럴게.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은주는 창문을 열었다. 겨울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파리의 겨울 냄새와는 조금 달랐지만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건 똑같았다. 어쩌면 나는 계속 제자리일지도 모른다. 도시만 바뀌었지 싸우는 문제와 상처는 여전히 비슷했다. 그래도 전보다 하나 나아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혼자 울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고 나서도 은주는 눈을 쉽게 감지 못했다. 지영의 메모 문장과 인사팀의 냉정한 말, 상담 안내 문구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녀는 천천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좋다. 세상이 별거 아니라면 나도 별거 아닌 사람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쥐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비로소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은주는 웃음도 눈물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에 맴도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인생이 막장이라면 최소한 대본만큼은 내가 고쳐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내일은 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몰라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제부터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상담 예약날이 다가오자 은주는 마치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세탁기를 돌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엉켜 흘렀다. 상담사가 남편 편만 들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야단법 썩던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스쳤다. 그래, 한 번쯤은 누가 객관적으로 우리 꼴을 찢어 보여줘야 끝이라도 내지. 혼자 상상만 하다가 늙어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상담 당일 은주는 일부러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다크서클만큼은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거울 속 얼굴은 파리에서 막 돌아왔을 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재훈은 셔츠에 니트를 걸친 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우리 진짜 가는 거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그는 마치 면접장으로 끌려가는 취준생처럼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상담센터 대기실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벽에는 부부가 손을 잡고 웃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은주는 사진을 힐끗 보다가 피식 웃었다. 저 사람들도 다 오기 전에 한 번씩은 서로 죽이고 싶었겠지. 재훈이 작게 속삭였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혹시 오늘이 전환점이면 좋겠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다. 상담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둘 다 표정이 굳어있네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러 온 날이 아닙니다. 각자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 들으러 온 날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만 말해주세요. 처음 입을 연 사람은 재훈이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저는 진짜로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잠깐 숨구멍이 필요하다고 착각했어요. 회사에서 웃어주는 사람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 매달리면 살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오면 책임감이 숨을 조이더라고요. 애들 대출, 부모님 병원비, 아내의 기대까지. 다 한 번에 들이닥치니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도망치고 싶었다는 말은 이해했다. 그녀도 수십 번이나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나는 파리에서 매일같이 숨이 찼어요.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서 애들 학교 보내고 밤에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샘플 들고 뛰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힘들어도 버티자. 남편 믿고 버티자. 최소한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데 집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나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한테 술값까지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제일 치욕적이었어요. 상담사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메모를 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아시나요? 남편은 숨구멍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아내는 버티느라 숨이 막혔다고 말하고요. 결국 둘 다 숨이 막혔는데 방향만 다르게 선택했네요.
한 사람은 집을 떠나 외부로 숨구멍을 만들었고 한 사람은 집 안에서 숨을 죽이며 버텼고요. 그녀는 시선을 재훈에게 돌렸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숨구멍이라 생각했던 그 관계 숨쉬게 해줬나요? 아니면 결국 더 숨막히게 했나요? 재훈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다. 한참 만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살 것 같았어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내가 볼까봐, 회사 사람들이 들킬까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여자 옆에서도 어디에서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결국엔 숨구멍이 아니라 덫이었어요. 상담사의 펜이 멈췄다. 좋습니다. 그걸 본인이 인정했다면 절반은 온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분께 묻겠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깨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움과 혐오 말고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감정이 있나요? 잠깐이라도 이 사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스친 적이 있나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카톡 대화가 떠오르면 토할 것 같아요. 내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평생 가장 비참한 장면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이랑 혐오가 하루에도 12번씩 서로 자리를 바꿔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릴 시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혼하겠다, 참겠다, 이런 말로 약속하지 마세요. 대신 서로에게 아주 작은 숙제를 하나씩 내드릴게요. 남편분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변명 없는 사과문을 손글씨로 써보세요. 이유와 사정은 빼고 잘못한 행동만 적으세요. 그리고 아내분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딱 한 줄만 적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은가? 계속 싸우고 싶은지, 잠깐 숨고 싶은지, 아니면 진짜 떠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속이지 말고요. 상담실을 나오는 길 재훈은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이 나이에 손편지라니 웃기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웃기면 어때? 우리가 한 짓은 더 웃기잖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와락 달려들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병원 냄새나. 은주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올리며 말했다. 응. 엄마랑 아빠 병원 다녀왔어. 둘이 같이 아픈 데가 있어서. 밤이 깊어갈수록 재훈의 방에서는 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은주는 일부러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몇 달 전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한 선이 생긴 것 같았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아무 소용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도 한 번은 여기까지 와봐야 한다고 그녀는 느꼈다. 이제 남은 건 그가 어떤 글자를 써 내려가느냐,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한 줄을 적느냐 뿐이었다. 재훈이 방에서 나온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그는 접힌 A사 용지를 손에 든 채 거실에 멈춰 섰다. 스탠드 하나만 켜둔 방 안에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거, 내가 말한 그 편지야. 변명 안 쓰려고 3번은 찢었다. 남은 건 이 정도뿐이야. 그는 종이를 내밀었다. 은주는 말없이 받아 펼쳤다. 삐뚤어진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회식 후 따로 남아 술을 마신 날.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PC방에 가서 옆에 지영을 앉혀두고 게임을 한 밤. 파리에서 가족 사진이 도착한 순간에도
동시에 다른 여자에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던 일까지. 은주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글자로 정리된 것을 보니 속이 비틀리는 것 같았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몇 번이고 멈췄다. 마지막 부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만든 일이니 어떤 벌을 받더라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아내가 나를 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남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은주는 종이를 무릎 위에 올려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다. 어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쓸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다시 쓰지 마. 더 길었으면 못 읽었을 거야. 이제 내 차례지.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상담사가 내준 숙제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사람과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은주는 펜을 쥐고 오래 생각했다. 당장 내쫓고 싶다는 말이 입안까지 올라왔다가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다시 사라졌다. 모두 끝났다고 쓰려다가 파리 공항에서 혼자 떨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결국 그녀는 짧게 적었다. 아직은 같이 버텨보고 싶다. 하지만 두 번은 없다. 종이를 재훈 앞으로 밀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한 줄을 읽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따라 읽었다. 아직은 같이 버텨보고 싶다. 하지만 두 번은 없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말은 입에서 맴돌기만 했다. 이미 너무 많이 써버린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그 한 줄 평생 유효한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등을 돌린 채로 누웠다.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다. 은주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뒤 회사에서 인사 메일이 내려왔다. 재훈의 부서 이동과 보직 조정. 겉으로는 조직 효율을 위한 조치였지만 사실상 조용한 징계였다. 은주는 따로 위로나 비난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조금씩 되찾았다.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장을 보고 파리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보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도시. 그러나 예전처럼 순진하게 꿈꾸던 마음으로는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은주는 거실을 정리하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다. 테이블 위에 엎어져 있던 폰이 진동과 함께 불이 들어왔다. 일부러 보려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은 저절로 알림창으로 향했다. 지영 새 계정. 알림 미리 보기에는 문장이 한 줄 떠 있었다. 팀장님, 결국 저랑 같은 층에서 다시 볼지도 모르겠네요. 세상 참 좁죠. 뒤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은주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고 믿었는데 실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재훈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급히 알림을 지우려다가 소파에 앉은 은주의 시선을 마주쳤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설명해. 은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집안 공기가 그 한마디에 멈춘 듯 했다. 재훈은 허둥지둥 말을 꺼냈다. 오해야. 진짜야. 나 아무 답도 안 했어. 오늘 낮에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거든. 아마 그 소문 듣고 장난치는 거야. 나도 보기 싫어서 놔둔 거야. 은주는 코웃음을 쳤다. 답을 안 했다는 게 마음 편하냐? 아직도 저 사람이 내 눈치를 보면서도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문제야. 진짜 끝냈으면 저쪽이 먼저 느꼈겠지. 여긴 문 닫혔다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상담실에서 쓴 한 줄이 떠올랐다. 아직은 같이 버텨보고 싶다. 하지만 두 번은 없다.
그 글씨가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그래도 선택은 또 자기 몫이었다. 이 자리에서 짐을 싸서 나갈 수 있었다. 반대로 마지막 경고를 한 번 더 건넬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은주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당장 그 여자 번호랑 아이디 다 차단해. 회사에서 마주쳐도 업무 말고는 한마디도 하지 마. 그게 안 되겠으면 내일 아침 애들 앞에서 이혼 얘기부터 하자.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재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망설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챘다.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알겠어. 오늘 안에 다 정리할게. 문자도 계정도 남아있는 거 다 끊을게.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거실에는 은주 혼자만 남았다. 창밖으로 겨울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치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비췄다. 막장 드라마라면 아마 지금쯤 엔딩 자막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자막도 음악도 없다. 그 대신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틴 사람의 숨소리만 남는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직은 같이 버텨보고 싶다. 하지만 두 번은 없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세 번째 막장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내가 쓴 대본이 나를 구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 각본가는 나다. 그 생각을 하자 아주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내일도 다시 버텨낼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